네, 회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제를 바꿔서 한종수 회장님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회장님께서는 1983년 대학 재학 중 약 100여 명밖에 뽑지 않았던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3일 회계법인에 입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먼저 이 공인회계사 시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명 넘는 인원을 뽑아서 일단 시험이 굉장히 합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한 5천여 명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50대 1이 넘었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이 유예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해의 1차와 2차를 동차로 붙어야지만 이 어떤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만일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1차와 2차를 무조건 다시 봐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를 더 아마 요즘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 당시에는 3차 시험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시험을 붙고 나면 2년 동안 회계법인에서 15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3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럼 또 3차 시험을 봐서 붙어야 자격증을 줬습니다. 네. 이 3차 시험은 2차 붙은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은 낮았습니다. 한 2대1 정도 됐지만 똑같은 사람들끼리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붙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굉장히 참 이 회계사라는 것이 붙기도 어려웠었지만 왜 유학을 갔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마 제가 그 당시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것이 유학 가게 된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일 회계법인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사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몇 년 선배인 공인회계사인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젊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셔서 석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어떤 저의 운이 저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송자 교수님이라고, 송자 자자 쓰시는 송자 교수님의 연구실이었는데요. 이 송자 교수님은 아마 회계학회로 따지면 회계학회 사상 가장 뛰어난 회계학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총장도 하셨고, 교육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큰 교육기관의 회장님도 하신, 어떤 교육과 실무를 다 겸비하신 분이셨고요. 그분 옆에서 한 2년 정도 교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교수라는 직업의 어떤 중요성이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는 그냥 강의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조차도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 이론을 사회에 진짜 적용을 해서 변화시키는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운이라고 생각을 하면, 두 번째 운은 또 그 당시에 그 연세대학교 제 모교에 새로 오신 김준석 교수님이란 분을 만난 것인데요. 김준석 교수님이 제가 석사 과정을 들어가기 바로 한 1, 2년쯤 전에 미국에서 박사를 취득하시고 바로 부임하셔서는 저희에게 그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회계 분야를 보여주셨습니다. 영어로는 behavioral accounting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행동과학 회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동과학 회계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분야에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충격 같은 것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행동과학 회계라고 하니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해당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 행동과학 회계라는 것은 심리학 이론을 적용한 회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 중에서도 인지심리, 영어로 하면 cognitive psychology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지심리학을
회계에 적용한 회계입니다. 기본 가정은 무엇이냐 하면 회계를 사용하는, 회계라는 정보를 사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해하지는 못하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제를 한 2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보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positive, 긍정적인 정보와 negative, 부정적인 정보가 있을 때 어느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의사결정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보를 먼저 주면 사람은 더 긍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정보를 먼저 주면 사람은 더 부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인지심리학에서는 primacy effec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정보의 위치도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를 볼 때 위부터 아래로 읽게 되죠. 그러면 맨 위에다가 긍정적인 정보를 놓으면 사람은 더 긍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맨 위에다가 부정적인 정보를 먼저 놓으면 더 부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information contents라고 하는 정보의 양이나 이것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치만 바꾸고 순서만 바꿔도 사람의 의사결정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희가 불안정한 존재다가 보니까 어떤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바이어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하고 그 사람이 올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 실무에서만 있고 시험 공부만 하던 저는 그런 것에 너무 놀라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유학을 떠나게 됐고요. 유학에서 제가 선택한 학교는 피츠버그 대학교라는 것이었는데, 이 학교가 또한 이 행동 회계학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피츠버그 대학교 경영대학원에는 제이콥 범버그라는 분, 던 머서, 그리고 미키 하이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행동과학 회계 전공의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피츠버그 대학교 경제학과에는 존 케이거 그리고 엘빈 로트 같은 정말 행동과학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바로 옆에 있는 카네기 멜론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심리학과에는 로빈 두스라든지 허버트 사이먼 같은 유명한 정말 심리학자들이 계셔서 저는 피츠버그 대학교에 가서 회계학자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심리학자 이런 분들과 공부를 하면서 이 행동과학 회계라는 것을 정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꿈에 대한 회장님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회계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뒤로하고 유학을 결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었는데, 제가 제 회계사 번호를 이게 private information이긴 하지만 말씀드리면 1890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890번째 회계사였죠. 그만큼 제가 있을 때 회계사 숫자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를 때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계사가 필요했을 때이죠. 그만큼 이제 어떤 잠재적인 매력이 굉장히 많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데에서는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했었습니다. 특히 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고 그러한 두려움도 없진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 그리고 행동과학 회계라는 것에 대한 매력이 저를 이끌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당장의 어려움보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한번 개척해보자 하는 것이 아마 큰 매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더 한다고 그러면 젊을 때였으니까 아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지금 가라고 그러면 못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일 제가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두 개의 대안 중에 회계사로 살 것이냐,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